올해 70이 되고 나니까 꼭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야, 웬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은 더 시끄럽고 자식들은 더 정신없고 제 마음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롤러코스터요? 저 한 번 타봤습니다. 내려와서 영감님한테 나 다시는 안 타. 그랬는데 웬걸 인생이 롤러코스터였네요. 그것도 안전벨트 없는 거. 7년 전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우리 영감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아침마다 마누라,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그때 저는 글쎄, 당신이 해주는 게 뭐든 먹지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거든요. 아이고, 그땐 몰랐지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영감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 집이 너무 컸어요. 가끔 바람 소리만 나도 영감님이 돌아오셨나? 귀를 쫑긋 세울 때가 있었지요. 근데 항상 바람이었어요. 그 야속한 것.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 우리 집 재산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평생 아껴서 모은 것들이지요. 대지 120평 영감님이랑 제가 손수 벽돌 쌓은 집이에요. 앞마당 텃밭 80평, 제가 키운 깨씹은 식당 깨씹보다 3배는 더 맛있어요. 조그만 논 450평 영감님이 악착같이 사 모은 땅이에요. 밭 600평 감자, 옥수수 심는 곳이에요. 은행 예금 4,200만 원 평생 푼푼히 모은 돈이에요. 나중에 제주도 가자던 영감님 결국 못 갔어요. 농협보험금 1,500만 원. 이게 다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하고는 서울에서 부산만큼 멀지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 정도면 꽤 있는 편이에요. 유산이라는 것.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이라는 게 자동으로 셋이 나뉘더라고요. 저랑 아들, 딸 이렇게요. 저 할머니 50%, 아들 25%, 딸 25%. 근데 이게 말만 유산이지. 집이랑 땅이 반이라 팔기 전에는 돈이 눈앞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놈이 찾아온 날, 화요일이었어요. 장에서 돌아오니까 아들놈 차가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평소에 명절에도 안 오는 놈인데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 목소리. 꿀을 한 바가지 들이부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엄마나 바빠 이러던 놈이 갑자기 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요. 그 손길이요?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돈맥을 자극하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 현금인 출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띠리리링. 5분쯤 어깨를 주물러 주더니 본론을 꺼내요. 엄마, 아버지 유산 있잖아요. 그 집이랑 땅요. 제가 지금 사업 확장을 해야 해서 그 돈이 필요해요. 엄마는 제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다가 앞으로 한 3cm 정도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아들놈 손이 딱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어깨를 안 주물러줘요. 아,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어깨 마사지 유산 요구 전조 증상. 이틀 후 딸년이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해요. 엄마, 오빠가 집 팔자고 했다며? 그래. 엄마, 절대 팔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풀렸어요. 아, 우리 딸은 다르구나. 역시 딸이야. 엄마, 지금 집값 얼마나 오르는데 여기 개발 들어온다고 하잖아. 지금 팔면 다 보야.
몇 년만 있으면 2배는 오를 텐데 왜 지금 팔아? 그래. 당연하지. 엄마, 오빠 말 절대 듣지 마. 오빠는 자기 사업 생각밖에 없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딸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더니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알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역시 딸이야, 딸. 우리 딸은 엄마 생각을 해주네. 그런데 2주.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토요일 오후에 딸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갈게. 1시간 후에 온 딸년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딸아, 왜 그래? 들어오자마자 큰 한숨을 쉬어요. 그 한숨이 얼마나 깊던지 우리 집 천장 거미줄이 다 날아갔어요. 엄마 남편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어. 어머, 그래. 빚이 너무 많아. 은행 빚만 몇 천만 원이고 사채까지 손댔어. 사채. 엄마, 딸년이 울먹이면서 말해요. 엄마, 집 팔아야겠어. 뭐, 엄마 집 팔아서 우리 빚 좀 갚게 해줘.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 잠깐, 너 2주 전에 뭐라고 했어? 집 팔면 바보라고 했잖아. 집값 오른다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어. 남편 사업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면 돼. 엄마 짐도 많지 않잖아. 이불 하나만 싸우면 되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멀쩡한데 갑자기 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명 현상이 온 거지요. 제가 짐이에요. 이불이에요. 엄마, 우리 집 방도 작은데 엄마 집 많으면 곤란해. 그냥 옷 몇 벌이랑 이불 하나만 싸와. 2주 전에 엄마 편이라던 그 딸년이 지금은 이불 하나래요. 그 순간 제가 느꼈어요. 내 70년 인생이 이불 하나로 정리되는구나. 배신감. 딸년이 가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2주 전까지만 해도 엄마 편이라던 딸이 지금은 오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요. 아니, 오빠보다 더 심해요. 이불 하나만 싸오라니. 그날 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 좀 도와줘요. 그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두부처럼 물렁물렁해졌어요. 아니, 순두부였어요. 그래 땅을 팔아서 한번 도와줘 볼까. 자식들이 저렇게 힘든데.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처럼요. 왜 떨려? 왜? 제 손이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벌어진 충격. 며칠 후 아들놈하고 딸년이 둘 다 제 집에 왔어요. 둘이 합의를 봤나 보구나 싶었지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야, 너도 이제 와서 집 팔자고 하냐? 2주 전에는 뭐라고 했어? 집값 오른다고. 팔면 바보라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다니까! 오빠는 사업 확장이고 나는 빚 갚아야 된다고! 누가 더 급해! 뭐, 야, 내가 먼저 말했어. 엄마 집 팔면 내 사업에 먼저 써야지. 무슨 소리야? 엄마 집 팔면 우리 빚부터 갚아야지! 빚쟁이가 매일 집에 와! 그게 내 알바냐? 오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더니 더 가관인 소리가 나왔어요. 어차피 엄마 집 팔면 법적으로 나랑 내가 반반이잖아. 엄마 뭐 그 50%는 엄마 거고 나머지 우리가 나누는 거야. 뭔 소리야! 엄마 목도 엄마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혼자 사시는데 그 돈 어디 쓰게?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목도 우리랑 지금 나눠 쓰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든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저는 부엌 문 뒤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심장이 코끼리 발걸음 소리를 냈어요. 쿵, 쾅, 쿵, 쾅. 영자에게 가다. 그날 저녁 영자에게 갔어요. 영자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영자야, 나 아들, 딸한테 완전히 당했어. 딸년이 처음에는 내 편인 줄 알았거든. 집 팔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2주 만에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불 하나만 싸우래. 영자가 제 손을 잡더니 말해요.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자식들이 편 가르는 거 다 슈야. 결국 다 돈 때문이야. 얘들이 진짜 힘들어 보여. 잘 들어. 딸 집 들어가면 초반 3개월은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위 눈치 보게 되고 애들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그러고 결국엔 엄마 잠깐만 다른 데 가 있어. 이 소리 듣는 게 현실이야. 아들 집은 더 심해. 며느리 눈치에, 손주 눈치에. 너한테 집 팔라고 하는 애들은 절대 내 노후를 지켜줄 애들이 아니야. 더군다나 너희 딸 봐. 2주 전에는 엄마 편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불 하나래? 그게 진심이야. 도울 거면 내 힘 닿는 만큼만 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거 넘기는 순간 너 자신을 넘기는 거랑 똑같아. 이불 하나로 시작해서 나중엔 엄마, 짐 좀 줄여. 결국엔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돼. 영자의 말이 정말 제 심장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결심.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감님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영감,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영감님은 살아생전에 그랬어요. 마누라, 자식들 챙겨주는 건 좋은데 우리 것까지 다 주면 안 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영자가 한 말도.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아들과 딸을 부르다. 다음 날 아들하고 딸을 다 불렀어요. 둘이 오니까 또 서로 눈치 싸움을 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둘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너희가 힘든 거 안다. 정말 안다. 그래서 엄마 마음이 약해졌다. 땅을 팔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 근데 너희가 싸우는 걸 보고 엄마가 딱 깨달았다. 이 집 팔면 엄마는 그날로부터 불행해진다. 너희 둘이 엄마 재산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엄마가 다 봤다. 엄마 목도 우리가 나눠 쓰면 되지. 그 말도 다 들었다. 둘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여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근데 너희가 원하는 건 도움이 아니더라. 너희는 엄마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야. 딸아, 내가 이불 하나만 싸오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건 엄마, 당신 인생은 이불 하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야. 딸이 울면서 말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알아. 내가 힘든 거 안다. 아들아, 너도 사업 때문에 힘들지.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한다. 이 집은 엄마가 너희 아빠랑 평생 같이 살던 곳이야.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엄마 인생 전부야. 이걸 팔아서 딸 집 작은 방 한 칸에 이불 하나 들고 들어가면 엄마는 그날부터 무엇이 되는 거냐? 공기냐? 바람이냐? 아니면 짐이냐? 엄마가 이 집에 있어야 너희도 돌아올 곳이 있는 거다. 엄마 자리가 있어야 너희도 기댈 곳이 있는 거야. 둘 다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 후,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과 딸이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딸년도 나중에 찾아와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요. 괜찮다. 엄마도 너희가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 자리를 지켜야 너희도 돌아올 곳이 있는 거다. 앞으로 너희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밥 먹고 가라.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근데 집은 안 된다. 지금 그 일이 있고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놈은 사업 확장 포기하고 지금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딸녀는 남편이랑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대요. 가끔 둘이 찾아와서 밥 먹고 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김치찌개 끓여주고 밥 한 공기 더 퍼주지요. 어제도 딸년이 왔었어요. 밥 먹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때 진짜 미안했어. 이불 하나만 싸우라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 지나간 일이다. 근데 딸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집이 있어야 마음도 놓이는 거야. 엄마가 이 집 있어서 너도 마음 편하잖아. 힘들 때 여기 와서 쉬다 가잖아. 만약에 엄마가 내 집에 얹혀 살면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눈치 보고 그럼 둘 다 불행해지는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자식이 효도한다고 갑자기 어깨 주물러주면 의심하세요. 이불 하나만 싸우세요 라는 말은 당신은 이불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내 편인 척 하다가 나중에 마음 바꾸는 자식도 있습니다. 2주 만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집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걸 지켜야 당신도 지켜집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내 것까지 다 주면 안 됩니다. 내 자리가 있어야 자식들도 돌아올 곳이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집 팔아달라는 소리 듣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팔고 나서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안 팔아서 지금 이렇게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